네, 이제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조금 있으시긴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질문했던 뭐 운영소득 관련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이해되셨을진 모르겠네요. 이거는 예산의 80% 이상, 그러니까 운영소득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회비 자체는 운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고요. 기부금, 소액 기부금일지라도 출연재산 포함되시니까 반드시 출연재산에 따른 납부 협력 의무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인원이 작아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 비율을 경상비, 사업비 이것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해놓진 않아서 이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 이것만 제대로 구분하시면 사실 되거든요. 고유목적 사업 내에서 이제 비용 처리를 어떻게 비율을 나누겠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나간 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고유목적 사업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웬만하면 증빙서류, 뭐 법인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영수증을 갖추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유목적 사업 관련해가지고 뭐 그 수익 사업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 공인 목적 자체가 고유목적 사업이 이걸 위해서 설립한 이제 공익법인이라면 공익 목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외에 이제 다른 수익 사업을 얻기 시작하면은 수익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익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을 좀 나누는 구분이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보통 이게 지금 질문 주신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익 목적 사업이 아니시면은 수익 사업으로 보통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이제 공익법인들이 질문들이 좀 많긴 한데 네, 어쨌든 저희 이제 세법상 의무에 대해서 오전 마지막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세법상 의무 지키셔야 될 게 굉장히 많죠. 한 10가지가 돼요. 뭐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든지,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든지. 많죠. 그 다음에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음에 80% 이상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뭐 동일 주식 5%, 계열 주식 30%, 출연재산가액 1% 의무 사용, 출연자 등이 이사 5분의 1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그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광고 홍보 금지,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사용 수익 금지, 그 출생지, 직업 파견 등에 따른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 제공하는 것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해산하시면 그 자녀 재산이 있으면 국가한테 귀속이 되시거나 아니면 유사한 그 유형의 공익법인으로 이제 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배경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신용카드,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이게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저가로 임대했을 때 아니면 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그런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앉혀놓고 허위적으로 뭐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특수관계인의 뭐 이사 5분의 1 초과 금지,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이런 게 막 다 생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무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출연재산, 출연을 받은 게 있으시면은 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 보통 사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직접 공익목적 등의 그럼 사용이란 어떤 경우들이 속하냐라고 하시면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든지 수익용을 운용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부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또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걸로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출연 대상이 있다 하시면 고유 목적에 사용하시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하시거나 아니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시면 됩니다. 이 3년 이내에 이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예외 사유가 있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법령상,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랄지, 해당 공익목적 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랄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법에서 이제 열거가 되어 있고요. 위 사유가 다만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등에 전부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 출연재산을 그럼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다 하시면은 3년이 지난 날 이제 증여세가 그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출연재산 자체를 아예 이 공익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공익 목적 외 사용으로 해가지고 증여세가 또 부과가 되고, 뭐 3년 이후 중단 금액. 그러니까 이 출연재산이 현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막 건물 같은 걸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잔여가액이 딱 구체적으로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사회복지법인이다 하는데 이 건물을 출연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3년 이내에 계속적으로 그럼 3년 이후엔 사용을 못하나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연을 받았다 하시면 그럼 계속적으로 사용은 해라. 3년이 지나더라도 계속적으로 공익 목적에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년 이후에 만약에 사용이 중단됐다 하시면 그때 이제 뭐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때는 뭐 매각을 하든지 하시면 되니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던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그게 이제 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은 이 허가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러면 그 매각대금도 이제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냐 하시면, 뭐 건물 같은 경우, 매각을 했어요. 출연재산 매각을 해서 뭐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의무 사용 비율이 있습니다. 1년 이내 30%, 그 매각대금을 30%를 적어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되고, 2년 이내는 60%, 3년 이내는 90%를 전부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 1, 2, 3년 보시면 369 규정에 맞춰가지고 매년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년 비율을 꼭 챙기셔야, 이만큼은 최소한 공익 목적에 사용해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달 사용액이 있다 하시면 그 미달 사용액의 10%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2년 이내는 60%, 그 매각대금의 60% 최소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때는 가산세가 아니고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3년 이내 반드시 매각대금이 있다면 90%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10%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10% 공익 목적 외로 사용하면 그 증여세 부과예요. 근데 다만 이 기간이 없을 뿐이지 여기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고유목적 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했을 때 이 기간과 상관없이 매각 시점에 바로 증여세가 추징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그 인정하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6개월 이상의 수익률 자산을 취득하는 거. 앞에 봤던 그 공익목적 있죠. 여기서 이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거 봤을 때 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실 수 있는 거 진짜 공익목적에 사용한 걸 인정은 되는데, 다만 이 수익률 자산 취득할 때 6개월 이상의 수익률 자산을 취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현금 10억이 들어왔다. 건물을 팔아가지고 현금 10억이 들어왔다. 근데 이거를 그냥 전부 다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기예금에 10억을 예치를 하는데 그 정기예금이 최소한 만기가 6개월 이상은 되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주식을 사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보유를 해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수익률 자산을 취득해야만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주식 취득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 목적 사업 사용 실적에 해당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 거. 이것도 공익 목적 외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용소득. 아까 운용소득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 운용소득, 이 출연재산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출연재산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임대 이런 게 바로 운용소득입니다. 이 운용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해의 연말까지 최소한 그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공익 목적 외로 사용하면 항상 증여세가 부과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 80% 이상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때 사용기준 금액 미달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소득과 수익금액과 이런 것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시로 보조금, 아까 출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그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출연재산 자체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증여세 부과로 사후관리가 종결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후관리가 종결이 됐어요. 이미 증여세가 부과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또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출연재산 60만 원에서 800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고 보조금 40만 원에서 200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이 출연재산, 그러니까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운용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800원만 운용소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시 2번은 의결권 있는 A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갑 공익법인이 19년도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후 21년도에 10만 원의 배당을 받았을 때 그 21년도의 운용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 5%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납부가 됐고요. 이미 사후관리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5%에 대한 그 배당금만 운용소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5%, 10%에서 5% 뺀 나머지 5%에 대한 분, 10만 원의 2분의 1, 이 5만 원만 배당인 운용소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3번도 내용은 똑같은데 을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해서 이미 부동산 평가가액을 증여 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이미 사후관리가 종결이 돼서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소득인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 이것도 수익용으로 또 인정이 되나요? 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증여세는 부과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용 실적으로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은 수익용은 다른 나라에서는 수익용 자체를 운용하는 걸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익용으로 이 출연재산을 운용하는 걸 인정은 한 번 해주지만 이 운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수익용으로 계속 운용한다.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래도 어쨌든 공익 목적에 사용하려는 거니까 증여세는 부과하진 않는데 사용 실적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운용소득 같은 경우는 공익 목적에 그냥 바로 사용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주식 보유 기준 초과 금지.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관련해서 5%, 10%, 20%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훅 지나갈게요. 여기 잘 이거 말해봤자 이 더 설명이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특례적인 구체적인 사유여서 보통은 이 5% 초과 금지, 그러니까 의무이행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5%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는
의무인 요건, 밑에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10%까지는 보유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보유, 동일 내국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게 그러니까 그 한 법인이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하실 수 있는데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보유했다 하면은 그 법인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5%만 판단하실 게 아니고 그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그리고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렇게 모든 걸 합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5%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 5% 주식을 만약에 보유한 경우 이 관련된 규정을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5% 기본적으로는 5%인데 이 밑에 있는 의무의 요건 충족하시면 10%까지는 보유해서 증여세 부과하지 않겠다. 그 외에 특례적으로는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자선장학사회복지법인 이런 경우는 20%까지는 보유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죄송합니다. 계열기업 주식의 총 재산가액의 30% 초과 보유 금지. 특수 관계인에 있는 내국 법인 관련해서는 이제 그 30% 보통 초과하시면 안 되고요. 이 밑에 있는 50%는 외부 회계감사나 전용 계좌 개설 사용, 결산 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 50%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이 이거 3개 다 지켰을 때 50%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조금 구분을 하시면 위에는 이제 5% 초과, 10% 초과됐을 때 그때는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 밑에 있는 이 계열기업 관련해서는 30% 초과됐을 때 그때는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위에 있는 건 증여세, 밑에는 가산세. 다만 이 30% 가산세가 부과가 되지만 가산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 사업연도 말 시가의 5%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증여세는 한 번 부과되고 끝나실 수 있는데 가산세는 이게 매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출연재산가의 1% 의무 사용. 앞서 봤던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된다. 이거랑 조금 다르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의무이행 대상이 총 자산 5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익금액과 출연자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 공익법인 표준서식 공시 대상이죠. 그리고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 보유 의무 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 표준서식 공시 대상이시거나 주식 보유 의무 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은 반드시 이 출연재산가액, 수익용을 운용하는 재산의 1%를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출연재산가액, 출연재산의 1%가 아니라 이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1%입니다. 요거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규정이 21년도쯤에 생겨났거든요. 이게 생겨나게 된 배경은 제가 알기로 주식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어요. 왜냐면 이 주식을 수익용으로 이제 운용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배당이 나오겠지만 배당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당이 안 나오면 운용소득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무수익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는 경우만 되지 않냐, 수익용으로 운용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수익용을 운영하는 재산의 1%도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무수익 자산의 과다 보유 방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에 대한 이 요건들이 조금 더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 10% 초과 보유하실 때는 3% 정도는 최소한 출연재산가액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3%는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공익법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없을 수 있는데 주식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하시면 여러 가지 법령들이랑 이런 출연재산 가액이랑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준 금액에서 직접 공익 목적 사용액에서 뺀 그 10%. 근데 만약에 앞서 봤던 저희 운용소득 80% 이상 사용하는 거 있죠.
그 가산세와 이거랑 동시에 적용이 된다 하시면 그 두 가지 가산세 중에서 하나, 큰 것만 하나 적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출연자 등 이사 5분의 1 초과 금지. 그러니까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층세법 시행령 제38조 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익법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그 공익법인들 간에 이제 뭐 사례 같은 거 설명할 때 불복이나 이런 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정 때문에 불복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왜냐면 이게 가산세가 굉장히 세요. 가산세 보시면 5분의 1 초과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지출된 직감비 그 경비의 전액이거든요. 100%예요, 가산세가. 뭐 예를 들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 임직원을 채용을 됐다. 임직원을 고용이 됐다. 하면은 이 이사 같은 경우는 이 5분의 1 초과 규정이 있는데 임직원은 단 한 명이라도 임원이나 직원이 되시면은 이 규정에 위반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지급했던 막 급여 아니 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기타 항공비 같은 거 전부 다 100% 환수하겠다. 가산세 부과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10년간 이게 또 징역 상증세법 따라가다 보니까 이 제적 기간이 최소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간의 그 이분들한테 지급했던 뭐 급여나 이런 거를 다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니까 뭐 큰 경우는 뭐 몇십억까지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규정 꼭 한 번씩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출연자도 모든 출연자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액 출연자는 제외가 돼요. 뭐 총 출연 재산가액의 1%나 2천만 원 중 작은 금액. 그러니까 이 최소한 2천만 원이나 총 출연 재산가액 1% 미만으로 출연하는 자들을 소액 출연자라고 하는데 그 출연자들이 임직원이 되는 경우는 그냥 제외시키고 있다. 이런 제외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자가 이 공익법인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출연자가 이 이사나 임직원이 됐을 때 들어가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부적으로 혹시 이제 공익법인의 그런 좋은 해제 혜택을 혹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특수관계인도 상신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여기 특수관계인의 어떤 게 이제 관계가 다 있는지 열거가 딱 되어 있으니까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산세 제외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출연자가 임직원으로 이제 되는 경우로도 고액 출연자가 임직원이 되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가산세를 제외시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출연자가 뭐 의료기관의 의사랄지 학교의 교직원이랄지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 있죠. 이 공익 목적을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문 자격 소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가산세 무조건 부과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공익 목적을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가산세가 제외되는 경우도 이 상층세법 시행령 80조쯤에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그래도 제외되는 규정이 있고 그 제외되는 사례로는 보통 전문 자격 소지자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자들, 의료기관의 의사. 뭐 최근에 판례로는 방사선사 이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방사선사는 그분이 의사의 그때 당시에 속하지 않는 그런 걸로 봐가지고 그때 그 가산세가 그대로 이제 부과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외되는 규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직간접 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공익목적 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에 관련된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뭐 판공비 일체 전부 100% 가산세로 부과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나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집단 소속법인, 그러니까 계열법인의 그 홍보를 공익법인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영리법인들을 뭐 상품이나 제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판매를 하는 판매하는 제공행위나 아니면 그 특정 상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경우 이런 거를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홍보하거나 했을 때 그 비용 마찬가지로 100% 가산세로 홍보 비용 부과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례를 들어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어떤 공익법인이 이제 계열법인, 영리법인의 공익법인이 있었는데 이 공익법인의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싶어서 공익법인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팝업창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 계열법인, 내국법인의 뭐 제품이나 판매 이런 홍보글이 팝업창을 딱 띄우게끔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공익법인을 방문하고 싶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공익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이 내국법인을 홍보하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공익법인 홈페이지에 공익법인을 위한 공익목적 활성화만 해야 되지 내국법인들 공익목적의 그 명칭이나 이런 좋은 점들을 이용해서 너네들 거의 제품을 홍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기 내부 거래 금지. 뭐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이나 수익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로 지급을 한다면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진 않고요. 다만 이제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 거래를 이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자기 내부 거래 자기 내부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돈거래, 금전 소비대차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용대차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증여세로 부과가 되고 저가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경우는 당해 출연재산가액 그리고 여기 정상대가의 이 나머지 차익만큼 증여세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인한테 물론 뭐 지급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면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되지 않고요. 출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경우랄지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 시험용 시설 및 건물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랄지 이런 경우는 또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정 계층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출연재산을 사회 전체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제공을 하면 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익 목적으로 할 거면 불특정 다수한테 혜택을 제공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부한테만 혜택을 제공한다 하시면 이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경우는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랄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특정 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 사업 자체를 정관에 명시를 하고 출연자들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출연을 했다 하시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저희 이제 공익법인 해산하실 수도 있죠. 해산하시면 그때 이제 남아있는 자녀 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동일한 유사 공익법인의 귀속을 시키셔야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면 그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익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한테 증여세가, 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죠. 의무를 그냥 간단히만 쭉 훑어는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해도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교육 한번 들은 걸로 다 이해 안 되시더라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 교육 동영상 또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에 그거 계속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이 세무안내 책자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가산세 사례나 아니면 뭐 제외 사례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세무안내 책자 많이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이러한 10가지의 세법상 의무가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꼭 지키셔서 나중에 억울하게 뭐 과세에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전에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이 어떤 걸 지켜야 되고 어떤 납세 협력금 의무가 있는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공익법인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오늘 오전 교육 마치겠습니다. 뭐 공익법인을 위한 교육 저희가 보통 이제 자료를 드리면 이런 홈택스나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 자체도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아니 뭐 국세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그 홈페이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저희가 군데군데 막 정보 같은 거를 많이 올려놨어요. 공익법인이 지켜야 될 납세 협력 의무나 아니면 뭐 신고실무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그래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찾아가지고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홈택스 들어가시면 이제 공익법인 그런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2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맨 위에 탭에 보시면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 탭이 있고요. 여기서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시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니까 공시를 하실 거면 결산서류 공시 들어가시고 출연재산 보고서나 의무이행 보고를 하실 거면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공익법인의 결산 서류를 공시 열람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 뭐 기부금 단체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해당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로그인을 하시면 밑에 있는 세무 업무 가이드맵이라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여기서 전체 보기를 누른 다음에 스크롤을 내리거나 하시면은 이 공익법인 종합 안내라고 있어요. 이 바로가기를 누르시면은 밑에 있는 안내 포털 같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서 떠서 그냥 한눈에 보고 찾아가셔도 되고 뭐 결산서류 공시 따로 있으시고 뭐 출연재산 보고서 따로 있으시고 의무이행 신고 뭐 여기 있죠.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이런 거 있으니까 이 포털 들어가시려면은 로그인 하시고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공익법인 종합 안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 이 안내 포털 들어가시면 저희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랄지, 뭐 공익법인 뉴스레터, 뭐 공익법인 사전 상담 신청 이렇게 밑에 또 있거든요. 공지사항 옆에. 이런 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 뭐 신고실무 교육 동영상 보러 가기, 아니면 뭐 각종 세제 혜택, 각종 의무 이런 걸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클릭해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공익법인 뉴스레터는 이메일 수신 동의하러 가게 해서 해놓으면 그 이메일로 관련된 뭐 매달 뭐 뉴스레터 같이 이렇게 한 장이나 2장짜리로 그 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뭐 5월달이면은 기한후 신고, 4월달이면 신고 의무 안내 관련해서 그 이메일 수신 동의하러 가게 해놨으면은 그 메일로 자동적으로 뉴스처럼 약간 가니까 그럼 그런 것도 또 간단히 해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 열람, 다른 공익법인들 여기서 찾아가지고 열람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부금 단체도 열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유형을 내려받기도 하실 수도 있고, 실현재산 보고서, 뭐 의무이행 신고,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이 전용계좌 개설 신고 꼭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 하셨으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공익법인 계좌 신고하실 때 사업용 계좌 아닙니다. 공익법인 계좌로 클릭하시고 이제 조회하기 한 다음에 계좌 추가하시고 신청하시면 공익법인 계좌 신고가 되는 거니까 사업용 계좌 말고 이 공익법인 계좌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편하시죠? 이런 식으로 공익법인 계좌 개설하시면 여기다가 입력만 하시면 신청하고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지정 계좌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옆에 있는 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부금 단체 추천 보고, 뭐 전자기부금 영수증, 주기적 감사인 지정, 공익법인 탈세 제보 이런 항목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홈택스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누리집. 저희 아까 그 세무안내 책자 들어가는 경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 안내센터 누르시면은 밑에 있는 법인 신고 안내 그리고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고요. 옆에 있는 이 참고자료실 이걸 클릭하시면 저희 세무안내 책자랑 뭐 Q&A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니까 25년도 거 다운받아가지고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공익법인 관련해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운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이번에 배포했던 이 책자가 이런 식으로 PDF 파일로 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은 뭐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어려우시면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만약 특수관계인 판례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검색어에다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치시면 이제 각종 판례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뭐 저희 책자 보시면은 뭐 판례 뭐뭐 몇 번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런 것들 판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서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법령, 세법, 해석례, 판례 결정 이런 거 있으니까 최근 판례도 한번 살펴보시는 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뭐 질의 회신도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납세자 세법교실 동영상 여기다가 올려드렸으니까 저희 4월 달에 진행한 신고실무 교육도 내년에 신고하실 때 아마 크게 변동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신고하실 때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법교실 동영상 오늘 교육한 것도 올려드리니까 뭐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셔도 되고 뭐 그리고 공익법인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 사정상담 대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요 하시면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그분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아마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 사전 상담 제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전에는 이 Q&A로 오늘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들어오는 질문. 첫 번째,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조금만 있다 하시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거 외에 기본재산이 있으시면은 기본재산이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익법인이 지점인 경우에도 세법상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그 해당 지점의 본점이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월 달에 이제 신고를 보통 하시는데, 그때 하실 때 본점에서 그 지점 내역까지 합산해가지고 신고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점이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점에서 관리하고 신고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설립 당시 기본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 출연 재산을 공인 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볼 수 있나요? 현금을 출연받아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 소득으로 정관상 공인 목적에 사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입용으로 운용했을 때 이제 공인 목적에 사용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네 번째, 이사장에게 경조사비, 판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공인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하는데 이거는 공인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그 비용을 지급했을 때 좀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출원받은 재산은 3년 내 직접 공인목적 사업에 전부 사용하여야 되는데 출원받은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인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상층세법 시행령 제12조 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원받아 그 토지 위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공인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출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예배당 건물 신축 공사를 착공한 때가 공인 목적 사용에 사용한 걸 본다. 이것도 시기가 이제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이 공인 목적에 사용한 때를 언제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리외신이나 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건물 신축 공사를 착공한 때가 공인 목적에 사용한 걸로 본다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각대금은 수익용으로 만약에 운용하실 거면 6개월 이상인 뭐 정기예금 계좌 뭐 이런 거에다가 아니면 주식 보유 6개월 이상 최소 보유해야 된다. 보유해야만 직접 공인 목적에 사용 걸로 인정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출연대상가액의 1% 직접 공인목적 사업 의무 사용과 운용소득 80% 의무 사용 여부 판단 시 각각 별개로 사업 실적으로 운용 충족해야 되나요? 이 출연대상 그 가액의 1%가 수익용 재산의 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점이 이 출연재산 가액 1%,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용 재산 자체의 그 1%고, 운용소득은 수익용 재산을 운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의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하니까 각각 별개로 사업 실적을 충족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합산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수익용 자산의 1%도 공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 운용 소득도 80% 사용을 해야 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사, 5분의 1 취임 제한 적용 시 감사도 이사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감사는 이사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감사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사후관리를 이행해야 되나요?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의무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증여세를 납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미 납부가 됐어요. 과세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재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 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형계좌 신고하셨는지 확인해보시고 안 하셨으면 3개월 이내 꼭 하셔야 되고요. 기부금 출연 받으셨으면 기부금 자체가 출연 재산이니까 출연 재산 보고서 꼭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직원이나 임직원을 채용했다 하시면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진 않는지, 그럼 해당된다 하면 이사로 취임했을 때 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진 않는지, 임직원으로 고용됐는데 이 가산세 제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본점에 지점을 두고 있다 하시면 그 지점의 내역까지 꼭 빠짐없이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공시오류 진행을 했는데 진행할 때 본점들이 일부 지점이 이제 별도로 관리가 돼가지고 지점에서 뭐 비용이나 뭐 수익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합산해가지고 신고 안 해서 공시오류 같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본점에서 지점 관련된 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런 결산 내역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본점에서 같이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설립 시 기본 재산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았다. 그러면 그 정기예금 예치한 거 수익용으로 운용하신 거니까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걸로 인정은 되지만 추후에 발생한 이자 소득은 운용소득으로 그 다음 해 연말까지 80% 이상 꼭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재산으로 토지나 건물을 받으셨다 하시면 꼭 3년 이내에 사용 계획을 세워서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 3년 이내 이 토지나 건물 자체를 공익목적 사업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사회복지법인이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셔도 되고 사회복지시설이 별도로 있다 하시면 그냥 수익용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되 그 임대로 나중에 나오시면 운용소득도 80% 이상 사용하시면 됩니다. 운용소득 80%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공익목적 외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그래도 공익목적 그 80%를 무조건 그 다음 해까지 사용하라는 거지 나머지 20%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도 공익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지만 꼭 그 다음 해까지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의미지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 무조건 부과된다는 거. 공익법인은 이 공익법인에 들어온 자산을 무조건 공익 목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확인 그러니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익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는 순간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이 공익법인에 들어온 자산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이 공익 목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한 전용 계좌를 두고 미신고한 계좌를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네, 맞습니다.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계좌는 모두 신고하셔야 되고요. 계좌를 신고했지만 다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이제 다른 계좌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외부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전문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고 이분들한테 출연재산 보고서 적정하게 작성된 거 맞나요? 라고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표준서식 공시 대상인 기준이랑 똑같다. 그래서 결산 서류가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그런 공익법인들은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도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좌는 추가나 변경했을 때 1개월, 3개월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마지막 질문 보시면 A 출연자에게 건물을 다시 A 출연자를 임대하려고 한다. 이 경우 이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 그냥 다시 그 사람이 쓸 수 있게 해도 될까요? 그때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미 출연한 이상 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은 이미 출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 서류를 매년 공시해야 하나요? 모든 공익법인은 당연히 그 종교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는 제외가 되고요.
종교단체일지라도 주식 보유 의무 이행 대상이시면 결산서류 공시하셔야 됩니다. 이 결산서류는 간편과 표준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소규모 공익법인은 보통 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금액과 출연된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 공시로 매년 공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제 오전에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후루룩 했는데, 시간이 사실 좀 모자르긴 했어요. 그래서 오후 수업은 이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공익법인, 신규 지정된 공익법인들한테 이런 정도로 이제 공익법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그 오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1시쯤에는 이제 기부금 관련해가지고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랄지 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까지 꼭 수업 놓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오전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